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에 걸쳐 진행된 북한 당 8차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만을 줄여서 쉽게 설명드리자고 합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북한 당대회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꼭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북한 당대회의 특징 첫째, 김정은이 전술 핵무기로 남한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핵무기란 너무나도 파괴력이 큰 무기여서 핵보유국들은 다른 나라가 핵무기로 먼저 나를 공격하지 않는 한 나도 먼저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일명 상호 확증 파괴 전략, 영어로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후 남한에서도 과연 북한이 이 핵무기를 같은 민족이고 또 우리 한 강토인 이 남한을 향해서 쓰겠는가가 큰 논쟁거리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자체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핵 국가를 향해서는 핵무기를 절대 먼저 쓰지 않는다라고 계속 밝혀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남한의 좌파들은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과의 협상용일 뿐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한반도 안보 지형의 판을 아예 뒤엎는 게임 체인저에 해당하는 핵 잠수함, 전술 핵무기, 굽총성 무기 등 전술 핵무기들을 개발하겠다고 처음으로 공개했고, 드디어 당대회 보고에서 북한의 핵 전략, 즉 핵 독트린을 종래의 보복 전략으로부터 선제 및 보복 전략으로 명시했습니다. 김정은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핵 위협이 부득불 동반되는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각종 군사적 위협을 주동성을 유지하며 철저히 억제하고 통제 관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1만 5천 킬로미터 사정권 안에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김정은의 연설 중에서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 고도화, 이 대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연설에서 김정은은 한 발 더 나아가서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에도 줄기차게 핵무기 개발을 했다고까지 가밝혔습니다. 김정은 본인이 핵 개발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님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군사 전문가들 속에서는 북한이 이제는 남한을 향해 핵 공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실정에서 미국의 사드 체계를 더 들여오든지 아니면 우리도 이제는 전술 핵을 개발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이 설마 핵무기를 만들겠는가? 또 만든다 해도 설마 그것을 남한을 공격하는 용으로 선제 공격용으로 쓰겠느냐라고 안일하게 생각해 왔는데, 그러한 안일한 생각과 안일한 대응이 결국 오늘의 북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사람들은 북한의 핵 위협을 이야기하면 안보 장사를 하지 말라고 저 같은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싱가포르 합의 후에도 핵 개발을 계속 해왔다고 이번에도 밝혔는데, 그 발언을 들으면서 이 김정은의 사기극을 보면서 새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번 당대회
두 번째 특징은 김정은이 무력 적화 통일 방침을 노골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에서 공산 통치가 들어선 1945년에 북한 공산당이 설립될 때 그때부터 당 정강에 무력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을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은 무력 적화 통일 방침을 당의 생명, 세습 독재의 존재 이유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무력 적화 통일 방침을 정해놓았고 1972년 남한과 7.4 남북 공동성명을 채택해서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에 의해서 한다라고 합의한 이후에는 북한 당의 무력 적화 통일 이 정책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겉으로는 위장평화, 위장통일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1980년 남한에서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이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 또 광주 민주화운동 등이 일어나자 이 남한의 민주화 세력을 대남 적화 통일에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1980년 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 연방제에 의한 평화통일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북한은 연방제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기하였는데 하나는 국가보안법 폐지, 또 남한에서의 공산주의 활동 허용, 세 번째로서는 군사정권 퇴진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개정된 당 규약 개정본을 보면 당 규약에 결국은 대남 무력 적화 통일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번 조선중앙통신의 평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의 반영으로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적으로 주장하던 평화적인 연방제 통일 방안은 북한 당 규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직도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해 얘기하고 또 연구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무력 적화 통일을 주장하는데 우리 국정원은 이제 곧 대공 수사 기능을 경찰에 넘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번 당 8차 대회의 특징 세 번째는 북한은 우리에게 첨단 장비 반입 금지와 한미 연합군사연습 전면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당대 보고에서 우리에 대해서 남북 합의서를 이행하는 것만큼 상대해 주겠다고 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된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제기한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이런 문제는 다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남한이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금강 호텔 등 우리의 그러한 자산을 금강산에서 철수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예고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협박적으로 우리에게 나왔는데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9.19 합의 이후 아직 구성된 적도 없고 북한의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데요. 이 한미 군사훈련과 같은 이런 우리의 주권사항 또 한미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의 시행 문제를 북한과 협의해서 결정한다니 저는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김정은의 당대회 보고 특징 네 번째는 이번에 김정은은 바이든을 향해서 날 좀 보소라는 식으로 새로운 무기들을 공개하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대강, 선대선으로 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북한이 전례 없이 새해 벽두인 1월 초에 당대회를 마련한 것도 또 여기서 향후 대미 전략을 밝히고 또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들을 대고 공개한 것은 결국
1월 20일 취임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통령 취임식 전에 먼저 선방을 날려서 기선제압에서 우위에 서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북한이 20년, 3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한 것을 자기가 올라가서 4년 만에 기적을 이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선다면 바이든의 집권 5년 동안 핵 잠수함, 군사정찰 위성, ICBM 능력 향상 등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북한의 핵 무력이 장성할 것이다 라고 바이든을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교의 베테랑인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의 이 강대강 선대선 협상 원칙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북한과의 한 이 모든 일을 다 뒤집어 엎겠다는 anything but Trump 정책을 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합의한 싱가포르 합의를 지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이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까 봐 대단히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한미훈련이 재개돼서 김정은의 비위를 거슬릴까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싱가포르 미북 합의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 막뒤에서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는 것이 이번에 다 드러났으므로 이 싱가포르 합의는 결국은 무효화, 사무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협상을 시작한다면 북한의 핵 철폐를 목적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북한 당대의 특징 5번째는 김정은이 앞으로 북한 외교의 중심을 중국과의 관계로 180도 돌리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정은은 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해층 발전시키고 세계적 범위에서 반제 공동투쟁을 가감히 전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중국 시진핑 주석도 북한의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축전을 보냈고 김정은에게 즉시 답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 인사에서 대중국 외교를 담당했던 김성남 당 국제부 일부 부장을 당 국제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북한의 당 역사에서 중국 유학생을 당 국제부장으로 임명된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러시아 유학생들이 당 국제부장을 했습니다. 전 북한 상임위원장 김영남, 또 한국으로 망명해 오신 항장엽 선생 등은 다 북한에서 당 국제부장을 맡은 사람들인데 다 러시아 유학생입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갈등과 패권 싸움이 심화되고 있는 이 틈을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핵 보유도 공식 인정받고 무상경제 지원, 코로나 백신도 받아내서 제재로 인한 또 코로나로 인한 이 난국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차 당대의 특징 6번째는 경제 실패의 책임을 아래에 전가하고 인사를 대폭 갈아치운 겁니다. 이번에 김정은은 4년 전 당대에 비해서 당 집행부의 70%, 또 내각에서 부총리 8명 중 6명, 장관급 인사 45명 중 21명을 교체했습니다. 북한의 역사에서 이렇게 한 번에 당과 국가 인사 절반 이상을 갈아치운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당대회 개회사에서 5년 동안 경제계획 목표를 대부분 미달했다고 자인했는데요. 사실 제재 속에서 또 김정은이 핵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수해와 코로나19가 닥쳐서 북한의 지금 경제 위기가 발생한 것인데 결국 김정은은 이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이번에 다 갈아치웠습니다. 경제가 풀리지 않아서 인사는 절반 이상 갈아치우면서도 올해 예산을 들여다보니 경제 분야 예산은 0.6% 증액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대로 국방비는 15.9%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3년간
매해 경제 분야 예산을 4.9%로부터 6.2%까지 늘려왔던 김정은이 올해 경제부문 예산은 0.6%밖에 늘리지 않은 것은 북한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이런 점도 있겠지만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무기 생산에만 박차를 가하겠다는 김정은의 우중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북한 당대회 특징 7번째는 경제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대신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만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 당대를 앞두고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힘든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마지막에 나온 결정서와 인사 개편안을 열어보니 당 안에 규율조사부와 법무부라는 이런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사상론을 주장하면서 선전선동의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을 움직여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조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당에서는 당 기관에서는 검열 혹은 지도방조 사업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조사는 조사였죠. 그리고 중앙당에도 조직 지도부 안에 검열 지도과 이렇게 명칭을 달고 있었는데 이 검열 지도과를 결국은 중앙당의 한 개의 부로 올렸습니다. 이 원래 중앙당 조직부의 검열 지도과는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린다는 북한판 암행어사였습니다. 결국 이번에 과를 승격시키고 명칭도 규율조사부 이렇게 달았습니다. 앞으로 규율조사부는 중앙과 지방의 당 간부들을 직접 겨냥하고 조사할 것입니다. 김정은도 이번 당대 사업총화에서 앞으로 북한에서 첫째가는 투쟁 대상은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뇌물과 권세에 의지하여 살아오던 당 행정간부들이 이제는 죽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법무부는 국가보위성, 한국의 국정원에 해당하죠. 사회안전성,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합니다.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서, 내각의 국가검열위원회 등 법 집행 관련 기구들을 정성적으로 감싸게 됩니다. 북한이 이렇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부서들을 새롭게 내놓는 것은 이제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사상 선동 사업이 더는 먹히지 않으니 오직 강제적인 조사와 처벌, 이 목치는 방법으로 밖에는 간부들과 주민들을 다스릴 방법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자해낸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한류가 퍼져서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 말투나 옷차림을 흉내내는 게 하나의 유행입니다. 휴대폰이 지금 400만 대 이상 들어갔는데 젊은 지금 층들은 문자를 보낼 때도 한국처럼 크크크 흐흐흐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남녀 간의 호칭도 오빠야 자기야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를 막자고 북한이 지난해에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계속해서 외부 정보를 넣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당대의 특징 8번째는 김정은이 총비서로 등극한 것입니다. 이번에 김정은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쓰던 당 총비서 직함을 자기도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최고 독재자인 김정은이 당 위원장으로 불리면 어떻고 당 총비서로 불리면 어떻고 별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집권 초기에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사용하던 총비서직은 아버지에게 올리고 자기의 당직은 제1비서로 했다가 2016년 당 제7차 대회에서 위원장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아버지에게 주었던 총비서 당직함을 다시 빼앗아서 제가 썼습니다. 왜냐면요, 북한에서 이 위원장 이 직함은 너무 흔하고 총비서라는 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총비서보다 더 좋은 직함이 없다는 걸 김정은이가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시, 도, 구역, 동 이런 수천 개의 당 조직들이 있는데 그 당 조직 책임자들은 물론 체육, 교육, 지역 수해복구, 코로나 방역 이런 여러 행정직 책임자들도 위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위원장 동지 하고 지나가는 자기네 위원장을 찾아도
김정은을 찾는 소리인지 자기네 조직위원장을 찾는 소리인지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을 찾는 소리인지 이게 잘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아버지에게 올렸던 그런 직함도 다시 빼앗아오는 김정은의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당대 특징 9번째는 김여정이 당 정치국 후보위원직에서 탈락하고 당 부장직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 김여정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탈락했고 당 주양인의 부장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놓고 김여정의 지위와 위상이 하락했다라고 평가하는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과 같이 모든 권력이 김정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 독재 체제에서는 공식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가 있고 권력자를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는지 이 접근성이 결국은 실제 권력 순위입니다. 김정은에게 스스로 찾아가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북한에서 김여정 한 사람뿐입니다. 앞으로 김여정이 미북 협상이나 남북 대화 또 도쿄 올림픽과 같은 이벤트에 나가기 위한 그때 공직이 필요하다면 김정은이 뚝딱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주면 됩니다. 김여정이 이번에 우리 한국 국방부를 향해서도 특정 모절이라고 하면서 내가 다 계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치고 내가, 나 이런 표현을 감히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여정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김정은만 북한 당국이 만들어 놓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다 보았지만 이번에 김정은은 거의 한 주일 동안 매일과 같이 수천 명의 당 대표들과 한 회의장에서 보냈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10명씩도 참가하고 또 수천 명의 사람들과 기념사진도 찍고 때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참가자들과 악수도 하면서 스킨십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김정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아주 대담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가 무서워서 일반인들과는 접촉도 하지 않고 지방 현지 지도회수도 대폭 줄이고 방 안에 앉아서 회의만 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김정은만 없고 당 대표자들끼리만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하면 100% 다 마스크도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 방역 수칙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 TV와 노동신문 이 관영 매체는 매일과 같이 북한 주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해야 한다고 열을 올렸습니다. 북한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오직 김정은 한 사람뿐입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금연법이 제정된 이후 모든 사람들이 다 금연법을 지키고 있는데 김정은만 회의장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과 이번에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모습이 꼭 빼닮았습니다. 김정은이가 코로나 감염을 무서워하지 않은 그 이유, 그 대담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전전 궁금하던 김정은이 왜 갑자기 난 코로나가 무섭지 않아 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저는 혹시 김정은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김정은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든 맞지 않았든 김정은이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 또 코로나도 김정은만은 피해간다는 이런 새로운 신비감과 우상화를 김정은이가 지금 조성하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좀 길었지만 재미나게 시청하셨나요? 앞으로 북한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고 재미있게 계속 풀어들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